이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허리춤에 찬 환도 자루를 꽉 움켜쥐었고 누구냐게 누구 없느냐라고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거센 빗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등불의 희미한 불빛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우물가의 젖은 풀숲을 비추자 이영의 눈에 무언가 허연 형체가 우물 난간에 걸쳐 있는 것이 들어왔는데 순간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홀린 듯 혹은 공포에 잠식당한 듯 천천히 우물 쪽으로 다가갔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진흙탕이 질척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리며 극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우물에 다다라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어 아래를 비추는 순간 번쩍이는 천둥 번개와 함께 드러난 광경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우물 깊은 곳, 검은 물 위에는 긴 머리카락을 수초처럼 풀어 해친 여인의 시신이 둥둥 떠 있었는데 그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퉁퉁 부른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으악, 이영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젖은 땅에 엉덩방아를 쥐었고 그의 비명은 뇌성병력 속에 묻혀 흩어졌으나 그 공포 많은 빗줄기를 타고 궁궐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으나 경복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침울하게 가라앉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했다. 간밤에 금군 이영이 발견한 시신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고 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대다가도 상궁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황급히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의금부 도사 민서유는 이른 아침부터 급한 호출을 받고 입궐하였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매서운 눈매는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다. 그는 평소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쓰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으나 그로 인해 조정 대신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기에 이번 사건이 그에게 맡겨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서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는 이미 금군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고 시신을 인양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을 지휘하는 내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민서유는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개의치 않고 우물가로 성큼성큼 다가가 시신이 인양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물 밖으로 나온 시신의 참혹함은 강심장인 그조차도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였다. 시신은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으나 얼굴의 손상은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훼손의 흔적이 역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끔찍한 사리를 느끼게 했다. 민서유는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목격자 이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어젯밤 이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냐? 당시 상황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고하라. 이영은 창백한 얼굴로 민서윤을 올려다보며 더듬더듬 지난밤의 일을 진술했으나 공포에 질린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우물 속의 환영을 보고 있는 듯 초점이 없었다. 나으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인의 통곡 소리를요. 그건 산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영의 말에 주변에 있던 나인들이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고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민서유는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며 엄한 목소리로 좌중을 진정시킨 뒤 거만을 위해 시신을 덮고 있는 거적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었는데 썩어가는 살 냄새와 비릿한 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품에서 흰 천을 꺼내 코와 입을 가린 후
시신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여인의 복색은 물에 젖어 색이 바랬으나 분명 궁녀들이 입는 치마 저고리였다. 하지만 신분을 알 수 있는 패물이나 장신구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얼굴은 둔기 같은 것으로 수차례 가격당한 듯 뼈가 함몰되어 있어 생전의 모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잔인하군.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인가? 민서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신의 손을 살펴보았는데 꽉 쥐어진 주먹이 굳어 펴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경직된 손가락을 하나씩 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손바닥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다. 그것은 찢겨진 옷자락의 일부였는데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죽은 여인이 마지막 순간 범인의 옷을 움켜쥐고 뜯어낸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민서유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1000조각을 집어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 문양은 일반적인 궁녀나 내관들이 입는 옷에서는 볼 수 없는 고귀한 신분의 인물들이나 사용할 법한 것이었다. 이것은 민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그는 이내 1000조각을 자신의 소매 속에 깊숙이 갈무리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증거를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는데 그는 왕실의 내무를 총괄하는 상선 영감이었다. 늙고 교활해 보이는 상선은 민서윤을 빤히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민도사, 고생이 많으시오. 헌데 이 흉측한 것을 계속 이곳에 두어서야 되겠소.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힐까 저어되니 서둘러 치우고 조용히 묻어주는 것이 좋겠구려. 상선의 말에는 뼈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적당히 덮으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었기에 민서유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상선 영감, 이것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게다가 시신은 궁녀로 추정되어 권례에서 살인이라니 이를 어찌 가벼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민서윤이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답하자 상선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허허. 민도사, 자네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탈이야. 궁 안에는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될 일들도 있는 법이네. 공연히 벌집을 건드려 제 목숨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나. 상선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남기고는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민서윤의 주먹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는 상선이 무언가 알고 있음을, 아니 어쩌면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서윤은 시신을 의금부 검안실로 옮기도록 지시한 후 다시 한번 우물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대부분의 흔적은 씻겨 내려갔지만 범인이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풀잎 하나, 돌멩이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는데 우물 뒤편의 덤불 속에서 반쯤 파묻힌 작은 놀이개 하나를 발견했다. 흙투성이가 된 놀이개는 평범해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끝부분에 연낸이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연화, 렌화라. 민서윤은 머릿속에서 궁녀들의 명부를 떠올리며 이 이름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으려 애썼다. 만약 이 놀이개가 피해자의 것이라면 죽은 여인의 신원을 밝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는 놀이개를 헝겊에 싸서 품에 넣고는
우물을 향해 잠시 묵념을 올렸다. 억울함이 있다면 내 반드시 풀어줄 것이니 부디 편히 눈을 감으시오. 검안실로 돌아온 민서윤은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검시에 들어갔는데 시신을 닦아내고 상처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과정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사 나으리. 사인은 익사가 맞습니다만 폐에 물이 가득 차기 전에 이미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우물에 던져진 듯합니다. 그리고 목을 보십시오. 희미하게 졸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확인 사살을 하려 했던 흔적입니다. 민서윤은 의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신의 손톱 밑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곳에는 범인의 살점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끼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채취하여 보관함에 넣었다. 범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이 분명하네. 그리고 그 찢겨진 옷자락. 민서윤은 아까 우물가에서 발견한 붉은 비단 조각을 다시 꺼내어 불빛 아래 비추어 보았다. 그때 검안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무리의 궁녀들이 울먹이며 몰려왔는데 그들은 실종된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다. 민서윤은 그들을 안으로 들이고 시신의 얼굴을 덮은 천을 살짝 걷어 보이며 혹시 짐작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처참하게 망가진 얼굴을 본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거나 고개를 돌렸으나 그중 한 나인이 떨리는 손으로 시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가리키며 오열했다. 연화야. 연화가 맞습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어찌 이런 꼴로. 나인의 통곡 소리에 검안실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로 변했고 민서윤은 그녀를 부축하여 진정시키며 물었다. 이 여인이 대전 지밀라인 연화가 맞는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느냐? 나인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사흘 전 밤, 중전 마마의 심부름을 간다고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윤은 중전 마마의 심부름이라는 말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는데 대전 지밀라인이 중전의 심부름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치정이나 원한이 아닌 권력의 핵심부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임을 깨달았다. 그는 울고 있는 나인에게 연화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이상한 낌새는 없었는지 꼼꼼히 캐물었고, 나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연화가 최근 들어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했으며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만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민서윤의 질문에 나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입을 다물었으나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윤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그녀를 돌려보냈으나 그녀의 뒤를 조용히 감시할 사람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은 다시 적막에 휩싸였으나 민서윤의 처소에는 등불이 꺼질 줄 몰랐다. 그는 책상 위에 증거물들을 늘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붉은 비단 조각, 연화라는 이름이 새겨진 놀이개, 그리고 나인의 증언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얽히고 설켰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덜컹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우물 속에서 죽어간 연화의 원혼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 민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붓을 들어
사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릴 때마다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져 갔다. 내 비록 미약한 힘이나 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관복을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 감히 궁궐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민서윤이 잠시 붓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방문 틈으로 날카로운 단도가 쾌라고 날아와 기둥에 꽂혔다. 단도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는데 민서윤은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다가가 쪽지를 펼쳐보았다. 쪽지에는 피로 쓴 듯 붉은 글씨로 입을 다물지 않으면 다음은 내 차례다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민서윤은 쪽지를 구겨쥐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냐. 올 것이 왔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겠지. 그는 기둥에 박힌 단도를 뽑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으나 밖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며 민서윤은 허리춤의 검을 어루만졌다. 폭풍우는 지나갔으나 이제부터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그보다 더한 경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의 아침 안개는 평소보다 더욱 짙고 축축하게 깔려 있어 마치 궁궐 전체가 거대한 무덤 속에 갇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으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규칙적인 박자로 사람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우물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게 바람을 타고 궁궐의 가장 깊숙한 내전에서부터 미천한 노비들이 머무는 행랑채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궁녀들은 삼삼오오 모여 얼굴을 맞대고 수군거리다가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화들짝 놀라 흩어지기를 반복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특히 죽은 이가 대전 지밀라인 연화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나인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역병이 도는 것처럼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민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금부 관할을 나서 궁녀들의 처소인 나인 처소로 향했는데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들이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밤 자신의 방 기둥에 박힌 단도와 협박 편지는 오히려 그의 수사 의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이번 사건의 배후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인 세력임을 방증하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다. 그가 나인 처소 입구에 다다르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나이 지긋한 상궁이 앞을 가로막아 섰는데 그녀는 궁 안의 규율을 담당하는 감찰 상궁 최 씨였다. 최 상궁은 매서운 눈초리로 민서윤을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내명부의 여인들이 머무는 금남의 구역입니다. 아무리 의금부 도사라 한들 허락 없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법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태도는 완강했고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민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의금부 마패와 왕명이 적힌 교지를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명을 받들고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죽은 연화와 가깝게 지냈던 이들의 증언이 필수적이니 길을 비키시오. 만약 수사를 방해한다면 그 또한 역모에 준하는 죄로 다스릴 것이오. 역모라는 단어에 최상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으나 민서윤의 등 뒤에 대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이곳의 아이들은 겁이 많습니다.
괜한 짓으로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마시고 묻는 것만 묻고 속히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밤길 조심하시지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걱정을 가장한 또 다른 위협처럼 들려 민서윤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처소 안으로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다. 민서윤은 어제 검안실에서 오열하며 연화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던 동료 나인 옥선이 머무는 방을 찾았다. 옥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안색은 그녀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윤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옥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고 주변의 다른 나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민서윤은 옥선의 앞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나는 억울하게 죽은 네 동무의 한을 풀어주러 온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말해다오. 연화가 죽기 전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느냐? 혹은 누군가와 다투거나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느냐? 옥선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서윤은 그녀가 누군가의 감시를 의식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몸을 숙여 옥선의 귀에 속삭이듯 낮게 말했다. 지금 네가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화를 죽인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것이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네가 될 수도 있다. 나를 믿고 말해다오.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민서윤의 진심 어린 호소에 옥선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옥선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연화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민서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옥선은 주위를 다시 한번 두리번거린 후 더욱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날 밤 연화가 중전 마마의 심부름으로 교태전 후원을 지나다가 웬 사내와 여인이 은밀히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으나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고. 그들은 차기 세자 책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독살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민서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왕실의 후계 문제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라니. 사태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 사내와 여인이 누구인지 연화가 말해 주었느냐? 민서윤의 다급한 질문에 옥선은 고개를 저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으나 사내는 높은 관복을 입고 있었고 여인은 궁녀가 아닌 당의를 입은 고귀한 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헤어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연화가 주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 지금 어디에 있지? 민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옥선은 다시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일기장이었습니다. 작은 수첩 같은 것이었는데 연화가 그것을 줍고 나서 몹시 두려워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겼는지는 저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고만. 옥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게 누구냐 하는 최상궁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옥선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다물었다. 민서윤은 직감적으로 누군가 엿듣고 있었음을 깨닫고 방을 뛰쳐나갔으나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검은 옷자락의 잔상만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는 뒤를 쫓으려 했으나 최상궁과 나인들이 복도를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인 방해였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의금부로 돌아온 민서유는 옥선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연화가 목격한 미래, 독살, 음모, 그리고 사라진 일기장.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조정의 실세인 모 가문과 내명부의 고위직이었다. 특히 연하의 시신손에 쥐어져 있던 붉은 비단 조각은 옥선이 말한 당의를 입은 여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서유는 머리가 지끈거려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그때 밖에서 부하 포교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도사,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나으리 댁 대문 앞에 부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민서유는 불길한 예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민서윤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다. 대문 한가운데에는 끔찍하게 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는데 배가 갈라져 내장이 쏟아져 나온 상태였고 그 피로 대문에 입컷 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입을 다물라는 지난번 단도 협박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엽기적인 경고였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민서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선전포고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치겠다는 잔인한 사리가 느껴졌다. 그러나 민서윤의 눈빛은 공포 대신 분노로 타올랐다. 이따위 짓으로 나를 멈출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의 추악한 바닥을 내 기필코 드러내 보일 것이다. 민서윤은 시신을 수습하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옥선의 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는 단서를 곱씹었다. 궁녀인 연화에게 그런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좁고 폐쇄적인 궁궐 안에서 하급 나인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드물었다. 처소는 많은 이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 숨기기 적합하지 않고 일터인 대전은 감시의 눈이 너무 많았다. 민서유는 눈을 감고 연화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았다. 답답한 궁궐 생활 속에서 숨이 막힐 때마다 그녀가 찾았을 만한 곳. 문득 어제 시신이 발견된 버려진 우물가가 떠올랐다. 그곳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숨기러 혹은 확인하러 그곳에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은 아닐까. 밤이 깊어 자시즈지가 넘어가자 민서유는 검은 무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린 채 은밀히 담을 넘었다. 공식적인 수사로는 접근이 차단될 것이 뻔했기에 잠입 수사를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희미했다. 경복궁의 담벼락을 그림자처럼 타고 넘어 후원으로 잠입한 그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우물가로 향했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적막함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조성했다. 우물가에 도착한 민서유는 등불을 켜는 대신 미리 챙겨온 반딧불이 주머니를 살짝 열어 희미한 빛을 확보했다. 그는 우물 주변의 돌틈과 나무 밑동, 낡은 정자, 마루 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흙과 거친 돌의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한참을 뒤지던 중 우물 뒤편에 있는 오래된 향나무 밑둥 부근의 흙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색이 짙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에 누군가 흙을 파내고 다시 덮은 흔적이었다. 민서유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려 갔다.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에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찾았다. 그는 서둘러 흙을 걷어내고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인 작은 괴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쉬욱하는 파열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와 민서윤의 갓을 스치고 지나가 뒤편 나무줄기에 깊게 박혔다. 누구냐? 민서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우물 난간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대답 대신 검은 복면을 한 자객 서넛이 숲속에서 튀어나와 그를 포위해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검은 섯을 퍼런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는 제 명에 못 죽는 법이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객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검을 겨누었다. 민서유는 한 손으로는 괴를 품에 단단히 안고 다른 손으로는 검을 뽑아들었다. 1대4의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자객들이 동시에 달려들자 민서유는 날렵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첫 번째 자객의 검을 쳐내고 발로 명치를 가격했다. 챙챙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민서윤의 무예는 출중했으나 상대를 제압하는 것보다 품 안의 증거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방어 위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객들은 그 점을 노리고 집요하게 민서윤의 왼쪽 가슴, 즉 괴가 있는 쪽을 공격해왔다. 한 자객의 칼날이 민서윤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민서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어명에 의한 수사를 방해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의 호통에도 자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때 멀리서 횃불의 불빛과 함께 금군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쪽이다. 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순찰 중이던 금군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는 것이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자객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우두머리가 오늘은 운이 좋군. 하지만 다음번엔 반드시 목을 가져가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연막탄을 터뜨렸다. 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리는 사이 자객들은 바람처럼 담을 넘어 사라졌다. 민서유는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상처 입은 몸과 중요한 증거물을 생각하여 멈춰섰다. 달려온 금군들이 연기 속에 서 있는 민서윤을 발견하고 경계를 취했으나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예를 갖췄다. 민서윤은 흐르는 피를 손으로 누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품 안에는 연화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작은 나무 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름 종이를 풀어 괴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놀랍게도 옥으로 만든 반쪽짜리 놀이개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연화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민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중전 간택 당시의 비리, 뇌물 장부, 그리고 세자를 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증거가 아니라 조선의 왕실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민서윤은 일기장을 덮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이 유난히 붉게 보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궁궐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고 수많은 목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는 서늘한 결기를 느꼈다. 억울하게 죽어간 연화에, 그리고 권력의 횡포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원혼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기다려라.
이 썩어빠진 권력의 거미줄을 내 칼로 모조리 끊어버릴 테니. 민서유는 부상당한 팔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림자들은 더욱 짙어졌고 그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는 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 입은 팔뚝에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이 붕대를 적시고 있었으나 민서유는 타는 듯한 통증조차 잊은 채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연화가 남긴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경악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비밀스러운 안과 안자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으나 그 얇은 종이 위에 적힌 내용은 조선의 하늘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추악한 먹구름과도 같았다. 연화의 일기는 처음에는 궁궐 생활의 소소한 고단함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되었으나 뒤로 갈수록 떨리는 필치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왕실의 씨를 말리려는 역모에 가까운 음모였다. 중전마마의 탕약에 부자의 독성을 은밀히 섞고 있다. 그들은 마마께서 회임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패비시키고 자신들의 가문에서 새 중전을 드리려 한다. 민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 말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연화가 죽던 날 밤의 상황이 급박하게 적혀 있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덮은 듯 번져 있는 글자들은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이 대전 내관과 은밀히 접선하여 독약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내.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그자가 바로 주동자다. 그가 나를 보았다. 도망쳐야 한다. 우물가. 그곳에 증거를 숨겨야 한다. 민서유는 왼쪽 눈썹 위에 흉터라는 대목에서 숨을 멈췄는데 그 인상착에는 조정의 실세이자 좌의정인 조대감의 아들 경조 참판 조치겸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조치겸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위장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방탕하고 잔인한 성정을 지닌 것으로 아름아름 소문이 난 자였다. 민서유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조치겸. 내 놈이었구나. 감히 궁녀를 능욕하고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국모를 시해하려 하다니 내 이놈을 기필코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 민서유는 일기장과 함께 궤에 들어있던 반쪽짜리 옥놀이개를 꺼내 불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매듭과는 달리 실을 꼬는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복잡하여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이었다. 붉은색 명주실로 꼰 매듭은 마치 두 마리의 나비가 엉켜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명문가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사용하는 쌍점 매듭 방식이었다. 민서유는 이 매듭이 결정적인 물증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날이 밝는 대로 장터의 매듭 장인을 찾아가 이 물건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감은 눈꺼풀 뒤로 물속에서 일그러진 연화의 얼굴과 조치겸의 비릿한 웃음이 교차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새벽녘.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민서유는 갓을 눌러쓰고 서둘러 안가를 나섰는데 그의 품에는 일기장과 놀이개가 든 괴가 목숨처럼 단단히 안겨 있었다. 아침 시장은 벌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행인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으나 민서유는 군중 속에 섞여 몸을 숨긴 채 은밀히 골목길을 누비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가 찾은 곳은 도성에서 가장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노매듭 장인의 공방이었는데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안에는 형형색색의 비단실과 정교한 놀이개들이 가득 차 있어 장인의 깊은 내공을 짐작게 했다. 주인 노인은 돋보기를 끼고 작업에 열중하다가 민서윤이 들어서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는데 민서윤이 품에서 반쪽짜리 옥놀이개를 꺼내 보이자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이것을 어디서 나셨소? 이것은 함부로 지니고 다닐 물건이 아닙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서윤은 조용히 문을 닫아 걸고 낮게 물었다. 이 매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은 민서윤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이 쌍전 매듭은 좌회정 조대감 댁에서만 주문하는 특별한 문양입니다. 특히 이 옥에 새겨진 문양은 조대감의 장자, 조치겸 영감이 성인식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지요. 노인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연화가 죽기 직전 뜯어낸 붉은 비단 조각. 현장에 떨어져 있던 이 놀이개.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흉터 있는 사내. 모든 증거가 조치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민서윤은 노인에게 살해하며 입단속을 당부한 뒤 공방을 나섰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발걸음을 멈칫했다.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훈련된 무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은밀하고 날카로운 기척이 그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윤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복잡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 걸음을 재촉했는데 미행자는 끈질기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추적해왔다. 민서윤은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몸을 날려 짐술의 뒤로 숨었고 당황하여 뛰어오던 미행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민서윤이 단도를 미행자의 목에 겨누며 윽박지르자 평범한 백성 차림을 한 사내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둥거렸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돈을 받고 나으리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심부름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내의 품을 뒤지자 조치겸의 집사들이 사용하는 표식이 나왔고 민서윤은 그가 조치겸의 사주를 받은 끈아풀임을 확신했다. 민서윤은 사내를 풀어주는 척하다가 기절시킨 뒤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가두어 두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니 역으로 그들을 속일 함정을 파야 할 때였. 그날 오후 민서윤은 일부러 걸레를 활보하며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연화의 일기장을 찾았으나 내용이 암호로 되어 있어 해독이 필요하다거나 증거물을 안전한 의금부 비밀석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식의 정보를 흘리고 다녔다. 이는 조급해진 조치겸 일당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해질 무렵이 되자 궁궐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병조의 군사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되었고 의금부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자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민서윤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서랍에 가짜 일기장을 넣어두고 진짜 증거물은 자신의 품속 깊이 숨긴 채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숨죽여 잠복했다. 그는 덫을 놓은 사냥꾼의 심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짐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삼경 상징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민서윤의 집무실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침입했다. 자객은 능숙한 솜씨로 책상 서랍을 열고 가짜 일기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민서윤이 검을 뽑아들고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민서윤의 차가운 일갈에 자객은 흠칫 놀라며 검을 뽑아 대항하려 했으나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상태였다. 좁은 집무실 안에서 격렬한 검투가 벌어졌고 서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난장판이 되었다.
자객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았으나 분노와 정의감으로 무장한 민서윤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서윤은 자객의 검을 쳐내고 그의 복면을 벗겨냈는데 드러난 얼굴은 놀랍게도 지난밤 우물가에서 놓쳤던 자객 우두머리. 바로 조치겸의 호위무사였다. 네 주인이 시키더냐 증거를 없애면 너희들의 더러운 죄가 덮어질 줄 알았느냐. 민서윤이 호위무사의 목에 검을 겨누고 소리쳤다. 호위무사는 피를 토하면서도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년 민도사, 당신은 너무 늦었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단 말이오. 지금쯤이면 중전마마께서 드실 야식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을 테니 당신이 여기서 나를 잡고 있는 동안 궁궐의 주인은 바뀌고 있을 것이오. 그의 말에 민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이 증거인멸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오늘 밤 바로 거사를 치르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민서윤은 호위무사를 기절시켜 포박해 두고 미친 듯이 중궁전 쫑균殿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궁궐의 법도상 외간 남자가 밤에 내전을 질주하는 것은 즉결 처형감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중전의 목숨이 아니 조선의 안위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민서윤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수문장들에게 비켜라 영모다. 중전마마가 위험하다라고 외치며 밀치고 지나갔다. 수문장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쫓아왔고 권례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횃불들이 여기저기서 켜지기 시작했다. 교태전 중전의 처소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마침 상궁이 중전에게 탕약을 올리려 막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민서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마마 드시지 마십시오. 그 약은 독입니다. 그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에 놀란 상궁이 멈칫하며 약사발을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탕약이 바닥에 쏟아졌다. 탕약이 닿은 바닥에 비단 깔개는 순식간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